고금리의 역설. 이 말은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아이러니한 현실을 단 한 줄로 압축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게 정석이지만 2026년 현재 한국은 그 정석이 통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50%로 8번 연속 동결됐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그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 1분기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가구가 늘었고 버티지 못한 대출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5월 기준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6.73%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른 수치로 이자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훌쩍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빚이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리 인상은 전 국민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니 자연히 외식, 여행, 의류, 전자제품 같은 재량 지출은 줄어듭니다. 2026년 4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5.7%였지만 개인 소득 증가율은 2.5%에 그쳐 3.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와 이자 부담은 계속 올라가면서 가계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 부담은 결국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줄면 다시 소득이 줄고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도미노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100% 가까이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쌍둥이 타워가 이끄는 극히 편향된 랠리입니다. 실제로 지수 상승 기간에도 시장 내 종목별 상승폭은 극명하게 갈렸고 대부분의 일반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6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2,000으로 제시하며 추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기반한 수출 주도형 성장에 베팅한 것이지 내수 경제가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과열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KB금융그룹의 글로벌 전략가는 중국이 한국 수출 기업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의 역설은 또 다른 층위를 갖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 예금 금리도 올라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예대 마진을 노린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충분히 올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분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지만 이는 보험료 인상과 운용 수익률 개선 덕분이지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결국 고금리 시대의 수혜는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향후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월 1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가 3.1%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현재도 버티기 힘든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2026년 들어 금리 인하를 쉽사리 단행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환경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취약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미국에서는 농장 파산 신청이 전년 동월 대비 130% 급증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면 관련 대출은 고전기아 채권으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금리의 역설은 단순한 금융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수출은 호황이지만 내수는 침체, 주식시장은 과열이지만 가계 살림은 팍팍해지는 K자형 경제가 2026년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이 틈새에서 고금리는 가계부채를 더욱 부풀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역설의 핵심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물가를 잡고 저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2024년과 2025년에 단행된 금리 인상의 후폭풍입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까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렸다가 2026년 들어 2.50%로 인하했지만 이미 시장에 퍼진 고금리의 여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이 현재를 짓누르고 현재의 결정이 또 미래를 결정하는 이 시차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계 여유 자금입니다. 2026년 1분기 국내 가계의 여유 자금은 22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줄면 줄수록 가계는 더욱 방어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필수재 외에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금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현금 쥐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기준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량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고금리 역설의 또 다른 얼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예금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반면 대출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이들 가구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계 순자산 격차는 2025년 말 기준 70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더 얼어붙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기인한 것이지 내수 회복을 반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대에 머물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차주를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융권에 연체 관리 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장기적인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고금리 역설을 극복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구조적 개혁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스웨덴은
금융위기 후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도 동시에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해 가계의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경제를 조율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전세 대출 규제 개선,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 금리 외의 정책 수단이 함께 움직여야만 고금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금리의 역설이 말해주는 것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고금리라는 동일한 충격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작용하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역설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역설은 단순한 금융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